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북한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 내놓은 경제적 보상 시사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자격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선거를 앞둔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사정했으면 하루 전날 하겠냐고 날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대한항공은 물론 계열사 직원과 인하대 학생들까지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피해자 안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안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사진이 유출됐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 남성에 대한 비난 글이 끊이지 않아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장부상에만 허위로 충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에 한 발언으로 북한의 경제적 협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의 빅딜 성사에 접근을 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은 김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회견에서 번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전에는 최대 압박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회담을 총괄하는 폼페이오가 경제 번영을 당근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지난 9일 방북 당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체제 보장은 물론 제재 완화와 경제 보상까지 해줄 수 있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CVID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We reaffirmed that our goal i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영구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PVID라는 표현을 써 빅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압박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자, 시 주석까지 오게 되면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 세 나라가 모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베이징과 다롄에서 주차례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다롄에서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외교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차이나 패싱 논란을 일축시킨 겁니다. 이렇게 존재감을 높인 시 주석이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발 기사에서 워싱턴 외교 관계자 사이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역시 제3국 정상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중국은 시 주석의 참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筹备领导人会晤取得的积极进展表示欢迎，我们期待会晤能取得积极成果。
만약 시 주석이 싱가포르 회담에 합류하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청와대는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의 미북 회담 참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참여도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시 주석이 참여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최중락 기자입니다.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 싱가포르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의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합의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고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이 정전협정 대상국인 중국이 참여한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미북 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는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우리가 남북미중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 참여가 확정된다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수가 작용하면 그에 맞게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번영 발언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까지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방북에서 이미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방북 준비도 007 작전처럼 뭐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 3월과 달리 미 국무부를 출입하는 풀 기자단이 함께 갔습니다. 어느 언론사 기자들이 갔대요? 네,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네. 그런데 방북 며칠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갑자기 기자들에게 새 여권을 받아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놨다가 언제든 연락이 오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다는데요. 우리가 짐작하는 그곳에 가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국무부 관계자들이 고개만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고개만 끄덕였다. 네, 마치 진짜 첩보 영화에서 007 보여주는 영화 것처럼. 장면 네. 같네요. 네. 나중에 비행기에 탔더니 의사들이 함께 탄 것을 보고 이번에 억류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눈치챘다고 합니다. 네. 그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억류자가 석방될 수 있다는 거를 북한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았던 걸까요? 당시 기자들 말로는 폼페이오 장관도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언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와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를 기대해도 되냐?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꼬는 제스처를 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는 장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행운을 뜻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네. 뜻을 나타낸 거죠. 결국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90분 동안 대화하면서 이 담판을 지은 것 같은데 당시 같이 갔던 그 풀 기자들이 느낀 북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제 호텔 밖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선물 가게 등만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자유의 여신상을 박살내자 호호. 이런 반미 선전 문구들이 적힌 엽서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영오찬에서는 철갑상어부터 랍스터까지 메뉴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일부 보좌진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착취한다고 북한을 비난해왔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책감까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뭐 죄책감 느낄 만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미북 정상회담 장소나 일정도 이번 방북에서 결정됐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싱가포르로 최종이 결정이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뉴욕타임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판문점 밖으로 끌어낸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승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회전 승리를 거뒀다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예의 있게 회담장을 나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장소에서는 북한이 싱가포르라며 성의를 보인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보다리 벤치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중 정상회담 때는 다롄 해변 네. 산책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러다 정상회담 때 정상들끼리만 산책하는 게 유행이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샹그릴라 호텔 안에 굉장히 유명한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그 정원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1,800평이 넘는데 가운데에는 오솔길이 있고 또 오두막도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산책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딱 최적화된 곳이죠. 네. 참고로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 이벤트 하기 딱 좋을 장소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마리나 베이 샌즈의 전망대라든가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도 산책 후보지로 거론이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퍼포먼스로는 뒤지지 않는 만큼 어떤 극적인 모습을 연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던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다정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네, 미북 회담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한 달 뒤면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언제 또 어떻게 올지, 회담 당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인데요. 이를 두고서 많은 추측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불과 370km 떨어진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에도 전날 도착을 선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평양과 4,700km 떨어져 전용기인 참매 1호로 6시간이나 걸리는 만큼 전날 도착해 컨디션을 조절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특히 참매 1호가 설계상으로는 싱가포르까지 논스톱 운항을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지 30년 넘은 비행기라는 점도 김 위원장이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할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여객기로 상당히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좀 기착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기지를 들러 휴식한 뒤 회담 당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싱가포르까지 거리가 지구 반바퀴에 육박하는 15,500km나 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순방 때에도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를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전에 만나 최대한 같은 곳에서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찬을 함께 하거나 공동 발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찬까지 있다면 두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1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대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같은 곳에서 두 정상이 멋진 야경을 함께 감상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이렇게 두 정상을 맞이할 싱가포르 정부는 안전과 경호 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두 정상이 첫 발을 디딜 공항은 민간 공항이 아닌 공군 기지를 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유명 호텔들은 이미 객실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관문 창이 국제공항. 지난해에만 6천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가운데 한 곳입니다.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공항을 이용하면 운영이 일시 중단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언론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민간 공항 대신 공군기지 이용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가 안전과 경호 문제에 집착한다며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라고 전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파야레바 공군기지는 창이 공항보다 도심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샹그릴라 호텔이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는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회담장으로 거론되는 두 곳의 객실 예약은 모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돼 영광이며 순조롭고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북 회담 개최 날짜는 6월 12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죠.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회담을 지방선거 하루 전에 하겠냐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열리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총선과 2007년 대선 전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며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민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외치 뒤에 있는 내치는 엉망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직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경계심을 드러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인지로 잡고 평화의 태를 꾸리는 이런 세력에게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가서 드러누워버렸다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의자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사진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 남성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는 등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안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섭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남성 혐오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묻는 말에 굳게 입을 다물던 안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는 지난 1일 휴식 공간을 두고 피해 남성과 자리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알몸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 씨가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 한 대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을 하였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유출된 사진을 그리는 그림 대회가 열리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이 댓글을 단 회원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워마드 전체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화폐 가격이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거래소 측이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가격 표시가 온통 푸른색입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틀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5% 떨어지면서 900만 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코인도 10%가량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9,300달러를 넘던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이틀 만에 1,000달러가량 떨어졌습니다. 하루 거래량 기준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인 업비트 쇼크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없는 코인을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허위 충전 의혹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충분히 국내에서 코인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 사정당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 돈을 유용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후 검찰 수사가 다른 거래소까지 번지면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국정농단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법원에 자신의 재판 과정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이 생중계를 보면서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건데 이 법원이 최 씨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지난달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재판 절차를 생중계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 재판인 만큼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논쟁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상황에 관한 그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공방,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거지. 하지만 재판부가 최 씨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여론의 영향을 막고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재판 중인 모습은 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난해 규칙 개정으로 판결 선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 모습이 하급심으로는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사실상 생중계까지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관련 법에 따라 재판 과정을 전부 녹음하고 있어 최 씨 측은 음성 파일을 받아 변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오늘 새벽 15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칫 남북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도 철거했고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됐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도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을 예상해 미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일날 새벽 1시경에 김포 모 곳에서 먼저 대북 전단 10여만 장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새벽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전단 15만 장을 또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안에는 1달러 지폐 1000장과 USB 1000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주택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 주택. 어젯밤 10시 50분쯤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이 아내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직업이 없던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신랑이 이제 한 3개월 놀다가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밥벌이를 해오고 하니까 이제 자격지심에 마누라 외도 의심하면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 위로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전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0살 한모 씨가 숨지고 이웃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바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축산업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소의 질병도 예측하고 분만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이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충남의 한 목장. 이른 아침 목장주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6일이나 남은 29개월 된 암소가 곧 송아지를 낳을 것 같다는 알림입니다. 이 목장은 지난달 젖소 160여 마리 중 95마리에 바이오 캡슐을 투여해 Io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가 분만하는 분만 예정 시간까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5마리가 분만을 했는데 정확도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밖에 나가 있어도 항상 우물 관리가 자동으로 될 수 있고요. 안테나가 탑재된 바이오 캡슐을 소의 경구를 통해 첫 번째 위에 안착시키면 소의 체온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여기에 목에 기계를 매달아 활동량을 측정하니 움직이는 활동량 체크를 하는 거고 또 되새김질을 몇 번을 했는지. 질병 관리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심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고요. 소 개체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온 IoT. 농축산업에도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되며 스마트 농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축구에선 포항이 전북의 안방에서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오승환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서울과 강원이 0대0으로 맞서던 전반 15분. 서울 신진호의 오른발 프리킥 상황에서 37살 노장 수비수 박태휘의 헤딩골이 터집니다. 서울의 시즌 첫 연승이 무르익던 후반 44분. 강원 제리치의 골이 나옵니다. 시즌 19골로 제리치를 K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려놓은 골.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온 공을 받은 포항 이근호가 전북 수비를 제치고 패스해 김승대의 선제골을 돕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뺨치는 절묘한 패스 연결에 이은 이광혁의 골이 터집니다. K리그 최강팀 전북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앞서 나간 포항. 송승민의 시원한 중거리포까지 더해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소속팀 토론토가 보스턴에 2대3으로 끌려가던 7회 초 등판한 오승환. 샌디 레오는 체인지업으로, 앤드루 베닌텐디는 시속 150km 돌직구로 잡았습니다. 오승환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를 떠나자 토론토는 5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2월 5일자 MBN 뉴스8 프로그램에서 장관이 나선 일자리 홍보, 알고 보니 엉뚱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개최한 정책 홍보 행사에서 서울 소재 모 아파트를 경비원 직접 고용에 관한 모범 사례로 잘못 선정하여 홍보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사 관련 보도자료, 현장 설명회 자료, 그리고 인사말 등에서 해당 아파트를 직접 고용을 유지한 사례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경비 용역 전환 과정을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행사 도중 설명한 바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모범 사례로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비원의 고용 유지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용역업체 3자 간의 상생 노력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다수 아파트에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로 해당 아파트를 선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충청과 강원 남부,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내일은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야외 활동 계획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은 1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에 비가 그친 뒤부터 주 중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